정수호 선생님의 상태의 명리 54번째입니다. 맞을까요? 2번 육친성의 유의 표시. 팔자 중 많은 육친성이 본궁 위치에 있지 않고 정궁정성이 아닌 것, 다른 궁위에 유의하고 있다. 다른 궁이 연월일시 시지에 출현하면 이것을 내부유의라고 하고, 이러한 정황은 어떠한 현기의 상을 표시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체현되어 나오는 것은 두 종류의 상황인데, 그 하나는 그 해당되는 육친이 외출하였다는 의미로, 즉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 육친이 외출하였다라는 의미로, 즉 예를 들면 출장 여행 혹은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짐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궁위에 있는 십신 대표의 육친이 그 궁위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을 해당하는 것이다. 갑오, 계유, 무진, 임자, 6월의 무토네요. 그러면 본조는 여명으로 식상이 자녀인데, 자녀성은 시주에 있지 않고 월주에 유의하고 있다. 유의라는 것은 377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의미한데요. 이것이 나타내는 현기의 상은, 월주는 부모궁이니 자식이 종종 시부모의 집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친정 부모에 의해 일정 시간 동안 양육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내 집이 아닌 외가나 시가에서 일정 시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명으로 말한다면 월궁은 부모궁이니 친가와 외가 부모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자녀가 친가나 외가의 부모에게 양육된다는 것이다. 특히 월지와 일지가 상합한다면, 일지는 배우자궁이므로 월주의 부모궁이와 남편의 관계가 가까우니 바로 시가 부모의 접근성이 크며 당연히 그 자녀가 종종 시가에서 머문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실제 본조는 부모 모두 맞벌이를 해서 자녀들은 시가 어른들이 일정 시간 돌봐주고 있다. 위의 주요한 내용은 육친성의 2위로서 어느 지지 중에 있느냐로 이것을 내부 유의라 부르며, 육친 해석의 현기상을 나타내는 기법의 하나이다. 내부 유의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외부 유의도 있을 것이다. 외부 유의는 언제 어느 상황을 나타내며 그것이 나타내는 현상을 알아보자. 우리는 육친성이 지지에 유의하는 현상을 내부 유의라 하고,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한 것을 바로 외부 유의라 부른다. 외부 유의는 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천간의 본성인데, 천간의 본성이 이렇다면 어떤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육친과 일주 일방 혹은 쌍방이 반드시 여유하거나, 여유란 거는 또 뭘까요? 이유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유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유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노는 걸 말한대요. 두루 돌아다니며 반드시 여유하거나 혹 거주가 부정하여 잦은 변화가 있거나 혹은 오랜 별과를 나타나는데 만일 그 육친성이 거한 궁이가 충돌당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명연해진다. 만일 모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하고 지지에도 유의하다면 내부 유의와 외부 유의 중 어느 것인지 보는 주요한 관법은 지지와 천간의 영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어느 영향이 강한가로 결정한다. 만일 지지의 영향이 크다면 바로 내부 유의 위주로 판단하여 추론한다. 단 이러한 상황은 내부 유의의 현기의 체현 이외 동시에 약간의 외부 유의의 현기도 함께 체현한다는 것으로 추론하면 문제가 없다. 개미, 갑자, 병호, 경인 그러면은 식상이 월주 천간에 떴죠. 식신이. 그리고 하나는 여기 시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지와 인으로 합의되고 시지가 그리고 잠이 좌우충이 되죠. 월지하고 일지하고 좌우충이 되네요. 본조의 편재 부성이 경시지에 유의하니 바로 외부 유의에 속하므로 부친과 자기가 오랜 시간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연월은 본지이며 근지이고 일과 시는 외지이며 원지이니 연월은 본지이고 본관이라고도 하는 거였는데 연월은 본지이며 근지이고 연월은 가까운 곳이고 일과 시는 외지이며 원지이니 부성은 내지에서 외지로 옮긴다는 뜻으로 부친이 종종 외출이 있거나 혹은 바깥에서 경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외지의 거주지가 자주 변하고 이 일 없이 방랑하거나 그 고소에 일정한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자녀성은 관성으로 간지가 모두 유의하니 남명이었네요. 남명이면 관성이죠. 관성이면 자수가 개수로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까 자녀성은 관성으로 간지가 모두 유의가 있는데 연간과 월치에 유의하니 어떤 현기가 발생하는가. 주요한 체현되는 현기는 아래와 같다. 이거 읽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성이 부모궁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양육한다 이런 의미였다고 했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자녀 중 일부분의 자녀가 외부 유의하니 외부에서 일하거나 거주지가 잦은 변화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잦은 외출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부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된다. 관살 자식성이 내부 유의하여 부모궁에 다다려 있으니까 어떤 자녀는 때로는 외부 유의하니 바깥으로 움직이고 때로는 내부 유의하니 거주가 부모의 집이다. 실제 상황은 모두 위와 같다. 명주 부친과 자녀 간의 모임이 많지 못하였다.
시지에 재가 있으면 본조의 편재가 정의에 있지 않고 시지에 내부 유의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이 자주 집에 있지 않아 명주 본인이 취소리다. 취소리다라는 그러니까 한문을 쓰면은 말도 이상하다니까요. 취소리다. 모이는 것이 적고 이별이 많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북한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힘든 게 외국어 때문이라니까요. 저기 한문이나 이거 영어가 너무 많아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대. 응. 만일 세운에서 엄중한 충국이 없다면 만일에 회가하여 함께 생활하다 귀천할 것이다. 세운에서 만년에 그러니까 늙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다가 귀천할 거래요. 그리고 천간에 제가 시지에 떠 있다면 제가 그렇거든요. 본저에 편재성 붙이는 시간에 있어 외부 유의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이 외부에서 유주하고 머물거나 떠돌거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요. 유주 놀러 다니는 거래요. 놀러 다님. 유주하고 허부하니 부친과의 감정은 좋으나 취소리다. 뭐라 그랬어요? 모이는 것이 적고 이별이 많다라고 하거나 혹은 같이 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의미 또는 오랜 시간 헤어져 있거나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 두세 살? 두세 살도 아니고 뭐 돌진하자마자인가 그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지에 있고 시간으로 투간된 걸 경우네요. 본전은 부친성이 외부 유의하고 있지만 일지에 통근하고 있으니 이것은 외부 유의로 보지 않는다. 즉 멀리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반드시 낙엽 귀근이 있으므로 어려워 낙엽 귀근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감. 멋있는 말이긴 하네요.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감. 미 있으므로 본조에 부치는 종종 외출하여 생활하고 생업하지만 세운에서 엄중한 충국이 없다면 만년에 낙엽 기근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연간에 관이 있고 일지에 관이 있으면 그러면 일지의 관이 연간으로 투관된 걸 말하네요. 본조는 반성이 외부로 유의하고 원래의 정의에 통근하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유의론으로 보이지 않고 정궁정성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정인성이 본이 위정 모궁연지 또는 연지가 월지가 모궁에 있지 않고 또한 연간에 유의하고 있는 경우 모궁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명주 혹은 모친의 어느 일방 혹은 쌍방 출행 이거는 관인데 왜 뭐로 얘기를 할까요? 쌍방의 출행, 직장, 직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주 함께 보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모궁이 손상당한다면 그 정황은 더욱 엄중한 것으로 모친이 조망이나 본이
인이 타인에게 보내져 양육받게 되니 고륙분리를 나타낸다. 남명의 칠살이 자식궁의 시지에 있지 않고 나아가 연월지에 유의할 경우, 그러고 보면 이제 또 모국년이라 이제 관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인 상상돼서 목은 엄마의 자리에 자식이 가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직장 등으로 풀이해서 그렇게 나타냈나 봐요. 남명의 칠살이 자식궁에 있지 않고 나아가 연월지에 유의할 경우 자식궁이 다시 충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자식이 조업을 계승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식궁이 충당하였지만 손상함이 없다면 자식이 일정 기간 조업을 지킨 후에 고향을 떠나 외주에서 생업을 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여명이 연월주의 정제, 부성가 불견한다면 대개 부친의 조업을 지키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외주에 생업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조업의 개성은 없다. 여명의 명국의 자녀성 식상이 불견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 자녀가 본지에서 변함이 없고, 명국의 자녀성이 불견하다면 시간이 흐른 후 자녀가 본지에서 발전함이 없고 외지에서 창업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남명의 관살 자녀성이 불견하여도 앞과 같이 해석한다. 그러니까 자녀성이 여명의 부식상일 경우 시간이 흐른 후에 자녀가 본지에서 발전함이 없어서 외지에 가서 창업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연이 적어서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남명의 관살도 마찬가지고요. 남명의 명국에 정인 편제가 없고 또한 부모궁이 다시 손상이 없다면 자기와 부모의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남명의 경우 무인성하거나 아니면 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식관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식관만. 부모의 연분이 박약하다는 걸 표시한다. 부모가 자주 밖에서 활동하니 함께하기가 어려우며 이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배정리양하여, 이거는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배정리, 고향을 등지고 떠남을 말한대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와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명의 식신 자녀성이 일지 남편궁에 유의한다면 성장 후 여식이 유산을 얻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시집갈 때 풍부한 훈수품을 얻는다고 본다. 남편의 정인과 여명의 편인이 연월 양준의 포함인연에 없고 월지 모궁이 다시 엄중한 충국을 당함이 있다면 모치는 조망이거나 혹 중대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니 예를 들어 상잔, 지력, 흠결 등이 있다고 본다. 상자는 끔찍하게 극을 당하고 다치고 이러는 거였잖아요. 남명의 정인과 여명의 편인이 연월주, 양주 내에 포함 인원이 없고
월지모궁이 다시 엄중한 충국을 당함이 있다면 모친의 조망이나 혹 중대한 질환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니 예를 들어 상잔, 지략음결 등이 있다고 표시한다. 육친의 음덕 여부의 간법, 조상의 음덕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요하게 연주 조상궁이 일주의 희용신인가 아니면 기신인가로 추론하는데 희용신이라면 조상의 음덕을 얻는다. 천간의 희용이라면 바로 조상의 영음을 얻고 명음을 얻고 지지가 희용이라면 조상의 암음을 얻는다. 명음은 금전과 물질적인 도움을 의미하고 암음은 지리풍수의 음덕을 의미한다. 명음은 알겠는데 지리풍수는 뭐야? 그러면 간지가 모두 희용이라면 바로 명암음을 모두 얻는 것이다. 간지가 모두 꺼린다면 한 줌의 음덕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덤태기에 장애만 있을 뿐이다. 부모의 음덕을 얻는가의 간법은 주요한 월주 부모궁의 희기를 보는 것으로 희하다면 얻는 것으로 기하다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의 음덕을 얻는가의 간법은 월주 부모궁의 희기로 보는 것으로 희하다면 얻는 것, 기하다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명음, 암음은 모두 희용이 천간에 있는지 아니면 지지에 있는지를 보면 된다. 그렇죠. 명음은 돈과 물질적인 도움, 암음은 지리풍수의 음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천간에 있는지 지지에 있는지로 보면 된다. 기하다면 흉한 것으로 가정과 부모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 혼인 등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혹은 부모가 병이나 재난 등의 원인으로 자기를 말려들게 하여 고생하게 한다고 보면 된다. 형제 자매의 조력을 보려면 주요하게 일주의 희기를 살피면 되고 형제 자매의 조력을 보려면 주요하게 일주의 희기를 살피면 되고 자녀의 효순의 여부는 주요하게 시주의 희기를 판단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어떤 궁의가 희하다면 바로 그 궁의에 대표하는 육친의 은혜와 도움을 얻는다고 보고 어떤 궁의가 기하다면 바로 그 궁의에 대표하는 육친의 은혜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로 인해 내가 공경에 발려든다고 판단하면 된다. 단지 은혜 및 연료의 크기는 주요하게 영향의 크기를 보고 살피면 된다. 연료의 크기는 주요하게 영향의 크기를 보고 살피면 된다. 어떤 사람이 사주 연지에 기하고 그 영향이 아주 크다면 이때는 조상의 음택 풍수가 나쁘다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주 연지가 기하고 그 영향이 아주 크다면 이때는 조상의 풍수가 나쁘다고 하면 된다. 아까 지리풍수라는 게 그거였나 봐요. 일주가 좋은 운으로 가거나 알맞게 연지를 충국하여 억제한다면 그 운 중에 조상의 분묘의 이장은 풍수가 길한 길지로 바뀌어 자기의 운기가 길하여진다고 보면 된다. 일주가 좋은 운으로 가거나 알맞게 연지를 충국하여 억제한다면 그 운 중에 조상의 분묘의 이장이 풍수가 길지로 바뀌어 자신의 운기가 길하여진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연지가 희한데 좋은데 기신운으로 간다면 그 운지가 다시 연지를 충동하거나 혹은 연지가 범하여 노하게 한다면 반드시 조상의 분매는 풍수가 나쁜 곳으로 이장하여 자기 운기가 나쁘게 영향을 준다.
연지가 기하고 귀신눈을 만나 연지를 충동한다면 부모 조상의 분묘는 풍수가 길하지 못한 장소에서 다시 풍수가 좋지 못한 곳으로 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연지는 조상묘지의 풍수로서 그 희기가 바로 조상묘지의 풍수가 좋고 나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충하는 세오는 바로 이장이나 개토할 일이 발생한다. 때로는 연지가 충을 만난다면 반드시 이장의 일이 발생하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봉분의 성토나 수로, 개건, 도량을 파거나 하는 움직임으로 조상분묘의 풍수를 좋게 변하게 하거나 혹은 나쁘게 변하게 한다. 오늘은 이거 한 장만 더 읽어봐요. 갑진, 신미, 경신, 이모. 미월의 경금이네요. 실력자네. 미월의 경금이 편인이네. 연월치가 정편인으로 있네요. 필자가 말하길 당신의 조상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집이지만 당신 아버지 때에서 재산은 모두 흩어졌으며 조상이 당신에게 약간의 재산을 남겨주었으나 아주 적은 듯 적어 있는 듯 만 듯하다. 연간이 희용이지만 영향이 크지 않고 월간의 겁재가 되어 이렇게 설명한 거래요. 상대방이 말하길 정확하다. 조상님이 아주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으나 아버지 때에서 재산은 국가로부터 몰수당하여 대다수 재산은 없어졌으며 나에게 남겨진 것은 약간의 금은 장식품으로 조부모님이 결혼식 때 가져온 혼수품 뿐이었다. 필주가 계속 말하여 추론하길 당신의 조부와 조모는 비교적 일찍이 사망하였고 매장한 곳이 풍수가 길하지 못하므로 편인이라 그렇게 얘기했나봐요. 당신의 부친부터 당신까지 줄곧 운기가 좋지 않아 사업도 잘 되지 못하고 재운도 좋지 않았다. 당신의 부친은 명이 길지 못하고 대략 1994년 갑술에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갑목의 그 고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않았다면 당의 부친에게 생사에 관한 재난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조상묘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해의 조분의 이장을 하였을 것인데 하나는 비교적 조습하거나 혹은 수고지당은 뭘까요? 수가 물이 많은 지역인가? 383 수고지당 저수지나 물이 고여있는 곳 맞네요. 물이 많은 땅. 비교적 조습하거나 혹은 수고지당의 지방으로 이장하였고 다른 하나는 말라비틀어진 불모지의 땅으로 이장하였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인성이니까 진미를 보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곳의 풍수 역시 좋지가 못하여 이전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당신의 운기는 그때 이후 더욱 나빠졌다. 명주는 아주 신기하다는 듯 말하길 맞다. 1994년 갑술년에 부친이 사망한 후 나의 운기는 그 이전보다 못하였다. 아마 이장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해 부친이 사망하고 한 풍수사가 말하길 우리의 조상의 묘지 풍수가 좋지 못하다며 조상의 묘지 풍수가 습기가 아주 강한데 가뭄의 시기에도 역시 조습하여 후대의 건강 등에 불리하다고 말하였다.
난 비교적 아주 건조한 지방을 찾았는데 바로 황토령으로 초목이 모두 아주 적은 지방이었다. 조상의 무덤은 그곳으로 옮기고 나의 부친 안장 역시 그곳으로 했는데 당신은 그곳에 안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집으로부터 너무 멀어 성묘가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내가 풍수사에게 묻길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인데도 후대에게 이로운가 하고 물으니 풍수사가 말하길 이런 것을 음양상보라 한다면서 이전에 습기가 중한 것을 건조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보구과래라는 건 또 뭘까요? 384 구제하고 보완한 보구과래가 구제하고 보완한다는 거. 하여 비보는 이런 것을 영활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난 풍수를 알지 못했기에 참견하지 않았다. 또한 풍수를 알지 못하면서 회로움에 알지 못하니 참견하지 말라는 집안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해서 1994년 상부하고 이장한다고 추론한 이유는 1994년 갑술년은 바로 갑술대운으로 세운 병림이니 대운과 그게 같았나 봐요. 그러네. 갑술대운이 1993년에 바뀌었는데 그 다음 해가 갑술년이었대요. 갑술대운으로 세운 병림이니 일반적으로 명리격언 중 세운 병림 불사자기 취사타인 한다 하였지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세운 병림이 기신일 경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좀 일러주시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세운병님이 귀신일 경우 종종 이와 같이 상심상망의 일이 발생한다.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거겠죠. 상심상망, 마음이 상하거나 가솔의 죽음. 마음이 상하거나 가족의 죽음. 일반적으로 병림이란 어떤 글자의 중립, 중보, 첨가로 그 글자의 힘이 가중한다는 의미로서 어떤 글자가 중복 출현하니 이를 복음이라 하여 만일 기하다면 복음은 바로 상심, 상병제, 사망, 통고, 신음상으로 보면 된다. 본조 1994년 세운병님은 부모궁을 인동하고 부모궁을 인동하는 거는 연지를 인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갑진하고 갑술해서 지지 변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갑은 경금에게 편제니 아버지의 사망이었나 봐요. 세운병님은 부모궁을 인동하고 아울러 편제 부성에 감응함으로 부친에게 생사에 관련된 큰 재난이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해의 이장이나 가토 등은 모두 세운이 연지를 충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